우리 폴란드는 절대로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폴란드의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구입한 이 무기들은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한국산 무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라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방산 컨설턴트 카롤입니다. 요즘 저와 동료들, 그리고 폴란드 국민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역사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온 지금 전쟁의 공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날마다 우리를 조여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다음 타깃이 우리 폴란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의 안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뼛속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기였죠. 처음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독일 무기를 검토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들의 방산 제품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한국이라는 이름에 저는 약간의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 한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자주국방을 넘어서 전차와 자주포를 만드는 강국이 되었다니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폴란드군과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이 화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무기들만큼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조합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을 품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는 특히 폴란드의 겨울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고 K9 자주포는 다른 어느 무기보다도 기동성과 정확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내부에 퍼지자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하지?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 무기를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산 무기가 생소하고 조금은 낯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도입할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비꼬는 이들마저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폴란드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논쟁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당장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무기들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산 무기,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방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폴란드 방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의 성능과 특징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한국 기술진이 직접 폴란드의 지형, 기후, 작전 방식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방안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저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저와 동료들은 그들이 우리 상황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지리적 거리도 멀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나라는 아니지만 그들은 폴란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기 성능을 궁금해할 때마다 그들은 폴란드의 겨울철 기온 변화와 산악 지역에서의 전차 운용 문제 등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까지 세심하게 분석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온 듯 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설명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은 저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K2 전차의 엔진과 내구성을 강화해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점이었는데
이들은 이를 폴란드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단순한 무기가 아닌 정말 폴란드를 위한 맞춤형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기술진 중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한 한국 무기의 개발 배경이었습니다. 그는 한국도 과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이후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무기를 자력으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군사력 강화는 단순한 방위가 아니라 조국을 지키고자 했던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다는 점에서 폴란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는 한국 전쟁 당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나라에 되돌려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진심 어린 우정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한국 기술진은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의 세심한 분석과 구체적인 데이터는 폴란드 군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어떤 기술진은 폴란드에서의 운용 환경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한국에서 밤을 새워가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기에 쏟은 열정과 헌신은 단순히 설명을 넘어 그들의 진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방산 세미나가 끝난 후 한국 기술진들과 간단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서 이 무기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필요한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국의 자부심과 신념이 담긴 방산 제품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 무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세미나에서 보여준 열정과 진심이 잊히지 않던 어느 날, 저는 마침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들의 무기가 정말로 폴란드 방어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해 볼 기회였죠. 사실 세미나에서 이미 한국 기술진들의 진정성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기가 생산되는 현장을 본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아침,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공기가 맑고 조용한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단정한 분위기가 제게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강력한 전차와 자주포가 만들어진다니 이질적이기도 했고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저는 철저한 보안 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마치 군부대에 들어서는 듯한 철저함이었고 한국 기술진들은 이곳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공장은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각자의 임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과 작업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은 다른 어떤 방산 공장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조립되는 공정에서는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마치 의료진이 수술을 준비하는 것처럼 긴장된 모습으로 무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전차의 내구성 테스트를 위해 부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무기가 단순히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결함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았고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결합되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놀라웠던 점은 불량품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작은 흠집이 있는 부품조차도 바로 폐기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무기에 얼마나 높은 기준을 두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공장의 한 관계자는 저에게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최종적으로 출고되기 전 10,000번이 넘는 테스트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 덕분에 한국산 무기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한 번의 테스트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모든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함과 철저한 검사 과정은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다른 나라의 방산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용접 과정은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자들이 현미경을 보며 밀리미터 단위로 용접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술가처럼 자신이 만든 부품 하나하나가 전투 상황에서 폴란드를 지킬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작업자들은 점심시간에도 도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작업을 검토하고 있었고 누군가 빨리 먹고 돌아가자며 다른 작업자들에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공장 견학 후에는 한국 기술진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한국 무기의 비전과 폴란드를 위한 맞춤형 설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방산 기술은 단순히 국가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이 폴란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가벼운 상업적 태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을 깊이 느꼈고 한국 무기가 폴란드 방어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출고를 기다리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치 이들이 폴란드의 새로운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드디어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로 들어온 한국 무기들은 처음으로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성능 테스트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폴란드 군 관계자들도 한국 무기가 실제로 이곳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한국산 무기의 진가를 드러낼 중요한 순간이었고 저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폴란드의 기온은 영하 2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군은 이 혹한 속에서도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하는 시선으로 무기를 바라보며 한국 기술진들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시작된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처음부터 주행성과 기동성을 선보였습니다. 눈길과 얼음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예상보다도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K2 전차의 움직임에 점점 신뢰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은 K9 자주포의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정밀한 사격이 가능한지 시험하는 과정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른 자주포들과 달리 K9은 추운 날씨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의 추위와 혹독한 환경은 그리 쉽게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군 역시 무기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자주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 한국 무기의 많은 군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K2 전차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군 관계자들과 저를 포함한 방산 관계자들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해결책이 필요했죠. 이 상황에서 한국 기술진들은 즉각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혹독한 날씨와 눈보라 속에서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챙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밤바람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이 시려워 감각을 잃을 것 같은 날씨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도 한국 기술진들은 차가운 엔진 부품을 손으로 만지며 하나하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 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폴란드 관계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무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폴란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작업을 마친 그들은 엔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리한 엔진은 다시 한번 문제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폴란드 관계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진심으로 지켜주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폴란드 군 내부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매번 테스트에서 성공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문제 발생 시마다 한국 기술진들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폴란드 군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자국 방어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한국 기술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폴란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발언에 우리 폴란드 관계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폴란드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고 한국 기술진의 헌신은 우리 군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겨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더 이상 한국 무기를 의심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제 한국과 폴란드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는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특별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행사를 위해 폴란드의 군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를 하며 폴란드 안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대표들과 군 관계자들이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었고 두 나라의 깃발이 나란히 걸린 행사장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마주 앉아 서로의 안보와 우정을 확인하는 이 순간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행사 전 두다 대통령은 제게 한국 무기가 폴란드 안보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며 이 협력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깊은 신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서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국민들 앞에서 한국과의 방산 동맹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 도입이 폴란드의 방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국제적으로 자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 무기를 폴란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만큼 그것이 폴란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의 헌신적인 태도와 철저한 지원은 두다 대통령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란드의 혹한 속에서도 모든 테스트를 완벽히 마치고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한국 기술진의 열정과 실력은 폴란드 군에게도 자랑거리로 전해졌습니다. 행사 후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폴란드의 안보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이제 폴란드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 소식이 큰 안도감을 주었고 한국과의 방산 동맹이 폴란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공식화하고 폴란드의 새로운 방어체계 구축을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 지원을 폴란드에 요청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거센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성능을 잘 알고 있기에 폴란드가 그 무기를 지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전장에서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폴란드와의 연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요청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이 요청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무기가 폴란드 방어의 핵심 자산이 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산 제품이 아닌 폴란드 안보의 필수적인 존재가 된 한국산 무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폴란드 자체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저 역시 밤마다 이 결정을 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폴란드의 방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구입한 이 무기들은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 결정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폴란드 국민들은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어력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방산 동맹인 한국이 이 무기들을 개발하고 폴란드에 제공하기까지 얼마나 큰 헌신을 보였는지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진들이 혹한의 조건에서도 우리의 방어 체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이 무기들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우리와 한국의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이 결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폴란드의 방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리의 방어력이 약해지면 결과적으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들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맺은 방산 동맹을 지속하며 폴란드 방어에 필수적인 이 무기들을 유지하는 것이 폴란드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했습니다. 2024년 10월 폴란드군은 나토의 대규모 합동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024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럽 방어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나토 연합훈련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기획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폴란드는 이 훈련에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한국 무기가 나토 회원국들 앞에서 성능을 시험받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 훈련을 통해 K2와 K9의 성능을 국제적으로 증명하고 폴란드의 방위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훈련은 폴란드 북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미 한낮 기온은 5도를 약간 넘는 정도로 떨어졌고 밤에는 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아져 훈련장에는 서늘한 공기가 가득했으며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병력들이 이 지역에 모여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기동성을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영국과 프랑스의 최신 전차들과 함께 폴란드군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당당히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은 웅장했고 저는 이 무기들이 단순한 외국산 제품이 아니라 폴란드 방어의 상징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기동훈련이 시작되자 각국의 전차들이 산악과 평원을 가로지르며 신속하게 기동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이며 출발했지만 미끄러운 진흙과 험난한 바위 지형에서 기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2 전차는 이와 달랐습니다. 다양한 지형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주행하며 거침없이 장애물을 넘는 모습은 나토 회원국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의 신속함과 엔진의 강력한 파워 덕분에 K2 전차는 다른 전차들과 비교해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기동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어진 훈련은 K9 자주포가 참여하는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나토 훈련장은 다양한 지형과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K9 자주포는 이곳에서 이동하며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사격을 해야 했습니다. 각국의 자주포들이 사격 위치를 잡고 목표물을 조준하는 가운데 K9 자주포는 기동 중에도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다른 자주포들보다 빠르게 사격 준비를 완료했고 발사 속도와 명중률 면에서 나토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란드군은 K9 자주포가 유사 상황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산임을 실감했고 나토 관계자들 또한 폴란드의 이 선택을 현명한 결정으로 평가했습니다.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토 사령부는 돌발 상황을 가정한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받는 상황이었죠. 이때 K2 전차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긴급 대응 모드로 전환하여 위치를 잡고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출동 준비에 시간을 걸리는 사이 K2 전차는 신속하게 움직이며 전술적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이 장면은 나토 관계자들에게 한국산 전차의 민첩함과 높은 반응 속도를 입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나토 사령부는 공식적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무기가 나토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며 나토 연합훈련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산 무기가 유럽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으며 앞으로 나토 훈련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저와 폴란드 동료들은 훈련장에서 나와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과의 방산 동맹을 통해 이룬 성과를 돌아보며 한국 무기가 폴란드 방어의 단순한 외국산 무기가 아닌 폴란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생겼다. 누군가 조용히 내뱉은 이 말에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토 훈련장에서 검증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군의 중심이 되었고 폴란드 국민들도 이 무기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군사 장비의 도입을 넘어서 폴란드가 국제적으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우리는 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미래를 다져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지원과 헌신이 없었다면 폴란드는 지금의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폴란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한국 기술진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은 폴란드 국민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한국 여러분, 그리고 모든 방산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폴란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신뢰와 지원은 폴란드가 자국을 지킬 힘을 얻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이제 폴란드 군의 자부심이 되었고 우리는 이 방산 동맹이 앞으로도 더욱 강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폴란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일본의 재난 상황이 일어난 것은 안타깝지만 지진이 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번 지진이 본인의 인생을 바꿔주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루카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가 기억하는 인생은 늘 불행했어요. 저의 어머니는 한국인이시고 아버지는 일본인이세요. 저의 불행이 시작된 건 6살 때예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6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2살 된 여동생 유미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부모님 이혼의 주된 이유가 제 친할아버지의 강한 혐한 성향 때문이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고 계속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해요. 결국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유미만 데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가 짐을 싸시던 날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유미를 아는 채 저를 뿌리치고 떠나셨죠. 겨우 6살이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고 왜 나만 두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무언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떠나신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주 가끔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을 일본보다 열등한 나라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제게 한국은 후진국이다. 한국 사람들은 야만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점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갔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외로움에 방황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내 안에 한국인의 피가 반이나 섞여 있어서 그런다며 저를 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안에 한국인 피를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조차 저를 은근히 따돌렸고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각자의 가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친구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 후로 친구들은 저를 반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 저와 함께 밥을 먹으려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정체성의 절반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신 지 4년쯤 지나 미유키라는 일본인 여성과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가정에서는 이복 동생 켄이 태어났어요. 켄이 태어난 날 아버지는 병원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하루카, 내 남동생이 태어났단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있는 이 가정은 불완전했다는 뜻이었나요? 이복 동생의 탄생 이후 저는 더욱 심한 차별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켄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셨고 저를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 어머니와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명절에도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세 가족은 따로 여행을 다녀오곤 했죠. 그럴수록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유미만 데리고 한국으로 떠난 것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고 한국에 대한 반감도 깊어졌습니다. 14살 때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몰래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감정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얼마 안가 걸리게 되었어요. 몰래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화를 내셨고 집안의 컴퓨터도 없애고 인터넷도 끊으셨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한국의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되었죠.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한 번은 TV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즉시 채널을 돌리셨죠. 허풍 떨고 있네 일본을 따라올 수나 있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말 한국은 그렇게 뒤떨어진 나라일까?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여야만. 어머니와 유미가 일본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갔어요.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한국 유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친절하고 세련되어 있었죠.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영향력은 강했고 저는 그 친구와 깊이 사귀는 것을 피했습니다. 제가 17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면서 원래 살던 집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 어머니와 유미를 다시 만났어요. 유미는 예쁘게 자라 있었고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더구나 유미는 저와 달리 굉장히 부유하고 깔끔하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하루카야, 한국에 와서 살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연락 없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제게 다정한 척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전 일본인이에요. 한국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저는 돌아섰어요. 그 당시 제 마음도 아팠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왜 나만 두고 갔는지,
왜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찾아온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더 작은 집으로 한 번 더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은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닌 후쿠오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이사 첫날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하루카야, 이제 우리 둘뿐이다.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연금으로는 생활하기에도 빠듯했거든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저는 종종 한국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모습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달랐어요. 세련되고 친절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일본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지진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서랍장에서 물건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할머니와 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붙잡았죠. TV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규슈 섬 남서부와 난카이 해곡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후쿠오카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어요. 후쿠오카는 규슈 섬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로 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난카이 해곡과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지진 직후 우리 동네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다행히도 우리 집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웃집의 유리창이 깨지고 화분들이 깨져 있는 걸 보았어요.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떨고만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삶의 불확실성을 체감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유미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번 지진에서 후쿠오카는 상당한 진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어요. 건물과 가정에서 전력선이 흔들리고 창문이 흔들리는 등의 현상이 있었지만 주된 구조물의 붕괴나 인명피해는 없었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가 곧 해제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진 이후 우리 지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트에는 피난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순식간에 물건들이 동이 났죠. 제가 일하는 편의점도 물과 통조림, 건전지 등이 금세 매진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죠. 여진의 위험을 피해 제 친한 친구 유키의 가족은 후쿠오카를 떠나 당분간 친척집으로 이동했어요. 이웃 중 몇몇은 아예 일본이 위험하다며 가까운 한국에 당분간 피신한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저에게 연락 오는 친척들은 없었어요. 아버지마저 연락이 오지 않았죠.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지진 발생 2일이 지나서야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루카, 괜찮니? 할머니는 당분간 도쿄로 와 있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거든요. 잠시 고민하다 저는 할머니와 상해 후 도쿄행을 결정했어요. 도쿄행 신칸센을 탈 때의 기분은 이상했어요.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의 새 가정에 내가 끼어들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이복 동생 켄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켄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밝고 건강해 보였죠. 새어머니 미유키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어쩐지 어색한 분위기를 지울 수 없었어요. 첫날 밤 저는 켄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켄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죠. 그의 방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가정에서 제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도쿄에서 지내는 3일 동안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켄은 저를 어색해하며 피했죠. 할머니마저 저보다는 켄이랑만 대화하려고 하셨고 제가 방 안에만 있어도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족 속에서 저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한국으로 오라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어머니는 제 침묵 속에서도 저라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하루카구나 괜찮니? 많이 놀랐겠다. 지진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하루카예요. 어머니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우리 하루카, 울지 마. 지금 어디니? 안전한 곳이니?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네, 도쿄에 와 있어요. 아버지 집에요. 하지만 저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하루카야, 한국에 오지 않을래? 엄마랑 같이 살자.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림을 느꼈어요. 아무 곳에도 설 곳이 없었는데 어머니만은 나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와 통화 이후 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머니를 보러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할머니는 제게 힘들게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며 화를 내셨어요. 할머니 말씀에 잠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어머니와 유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하루카, 정말 보고 싶었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세련된 건물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후진국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웃으셨어요. 어머니의 집에 도착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어머니의 집 문 앞에 섰을 때부터 놀라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과 지문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현관문을 보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쾌적한 아파트 내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은 높고 창문은 커서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왔고 공간은 모던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스마트 TV는 마치 작은 영화관 스크린 같았어요. 주방은 또 어떻고요? 최신식 가전제품들로 가득했어요. 깔끔한 디자인의 커다란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커피 머신 등 제가 일본에서 TV에서나 봤던 가전제품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 전경이었어요. 높은 층에 위치한 아파트라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할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한국을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이곳에서 살아온 유미가 부럽기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은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하루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기쁘구나. 우리 손녀를 직접 보게 되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의 말씀, 일본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제 안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막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요. 처음으로 제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온 첫날, 밤새도록 어머니와 둘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유미를 혼자 키우시며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은 음식점 2개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셨다고 말하셨어요.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저를 데리러 한국을 몇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혼한 것도 뒤늦게 알게 되셨대요. 그때 어머니는 저를 데려오려고 했었지만 아버지는 저와 직접 얘기해보겠다고 말하고는 답변을 안 주셨대요. 저를 만나러 몇 번이나 아버지께 연락했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저와 연락할 방도가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도 찾아가 봤는데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와 할머니 둘이 살고 있고 이사 갔다는 소식을 그제서야 듣게 되셨대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저와 연락하기 위해 할머니께 여러 번 전화를 했고 할머니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제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고 엄마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연락 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오해하고 지냈었어요. 사실을 숨긴 아버지와 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크긴 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데려가려고 노력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며칠 동안 어머니는 제게 한국의 여러 음식을 만들어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처음 맛보는 한국 요리들이 신기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한 따뜻한 밥을 차려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 행복하면서도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며칠 동안 어머니와 유미와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복궁과 남산서울타워,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홍대와 강남, 한국을 보면 볼수록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보다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란 것 중 하나는 인터넷 속도였어요. 일본에서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인터넷은 그 몇 배는 더 빨랐죠. 거리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고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편리했죠. 유미는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언니,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유미를 보며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술에 놀랐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죠.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 등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 갔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를 사용했는데 그 기계가 여러 언어를 지원하더라고요. 일본어 옵션을 선택하자 모든 메뉴가 일본어로 표시되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고 한국이 얼마나 국제화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유미가 보여준 한국의 대중문화도 너무 대단했어요. 전에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 그 매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왜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았죠. 며칠 동안 한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이곳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발전된 기술, 풍부한 문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유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 제게 한국에서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게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주 잠시 고민했지만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이제야 찾은 것 같은 이 따뜻함과 소속감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당장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 어학원에 다니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어머니, 유미와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2주 만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난카이 지진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 저는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어요. 오히려 지진이 일어난 게 제겐 감사할 정도예요. 어제 저녁에 할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께서는 곧 후쿠오카 살던 집으로 돌아갈 건데 제게 언제 일본으로 돌아올 것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할머니가 걱정되지도 않냐고 화내시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한참 동안 원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2시간 넘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일본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저도 유미처럼 켄처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었어요. 할머니와 통화 후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지 어머니와 유미가 저를 데리고 한강공원이라는 곳을 데려갔어요. 저녁이고 더운 날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조용히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셨을까요? 한국이 발전되고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답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제 과거는 잊고 발전된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고 싶어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카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더 이상 저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을 원망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반은 일본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많은 한국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더 힘이 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